네, 여러분, 패턴NC 6월 2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개인 사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은 오늘 이 수업을 본 친구들은 6월 2일 수업 출결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뭐 새로운 내용을 가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 기말 대비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것들 관련돼서 쭉 한번 리뷰하고 어떻게 공부 뭐 어떤 문제들 한번 풀어봐라 하는 얘기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6장 질적 분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계량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량 데이터. 그죠? 어떤 사물 또는 개념을 양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했었고, 우리가 질적 분류에서는 비계량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거리의 개념이 없는 비계량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베이지안 분류기, 그다음 신경망, SVM 같은 것들은 샘플이 D차원 특징 공간에 점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거리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양적 분류기의 예였다면, 지금 질적 분류에서 하는 것들은 비계량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분류기, 질적 분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특징 xi가 특징 벡터의 이제 i번째 특징의 값들이 어떤 계량 값이 아니라 비계량 값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류기가 이제 결정들이 스트링 인식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링 인식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적 분류기에서 다뤘습니다. 결정 트리는 자료 구조 트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 개념을 이렇게 계층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스무고개랑 비슷하다고 했고, 최적 기준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어서 분류를 한다. 그래서 필런 집합을 학습시켜서 최적 분류 성능을 갖는 이런 트리를 생성해야 된다. 트리를 생성할 때는 노드에서 몇 가지로 나눌 것이냐, 이 노드에서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언제 멈춰야 되냐, 이 노드를 어느 부류에 할당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 트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일반 트리도 있고, 이진 트리, 잎을 최대 2개까지, 자식 노드가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이진 트리의 노드 수는 깊이가 h다. 그러면 이에 h-1개인 만큼의 최대 노드 수를 가질 수 있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두 가지는 1차원 배열로 표시할 수 있고, 얘를 제일 위 노드부터 1, 그 다음 자식, 그 다음 자식 순서대로 4, 5, 여기 6, 사실 여기는 7이 있어야 되죠. 7, 8, 9, 10, 11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와야 되는데 12, 13번째 얘네가 오고, 이렇게 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1차원 배열, 또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으로 나누는, 그리고 얘 아니요 질문 묻는 이 쿼리, 얘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이 연결 리스트 방법, 이렇게 우리가 얘네를 구현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 트리의 이제 노드는 노드 T에서 왼쪽 자식 노드 T 레프트와 오른쪽 자식 노드 T 라이트로 이제 분기를 하는 건데, 분기를 결정하는 질문은 xi가 알파냐로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xi가 알파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i 번째 특징이 이게 맞냐라는 거에 따라서 질문을 주고, 그에 따라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xt라는 것은 훈련 집합 제일 위 상단에 있던 x의 부분 집합으로 이 루트 노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살아남은 샘플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또 이제 구분하는 이 xi는 알파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xi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i번째 특징이고, 알파는 xi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개의 특징이 있고 그들의 평균 n개를 갖는다면 d n개의 후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냐, 이 질문 중에 그게 결국은 최적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의 개수가 뭐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는 위저스티브 서치를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보 질문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우리가 기준 함수라는 것을 둡니다. 기준 함수. xt에 여러 분류의 속한 샘플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xt 레프트와 xt 라이트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노드 분기 과정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 같던 하나의 임 노드에는 같은 부류의 샘플만 있을수록, 그래야 같은 부류로 분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질의 샘플이 각각 당길수록 좋다,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기준 함수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얘를 측정하는 방법, 얼마나 같은 성질의 샘플들이 담기냐를 측정해주는 기준이 우리가 불순도 측정 기준이라고 했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엔트로피, 진위불순도, 오분류 불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수식들이 있습니다. 수식들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모두 동질의 샘플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좋은 거. 많이 정확하게 분류될수록 불순도는 빵이다. 그죠? 불순도. 그게 불순도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 이렇게, 엔트로피 샘플 중에 우리 속하는 것도 확률로 엔트로피는 이렇게, 진위불순도는 이런 식으로, 오분류 불순도는 전체에서 분류를 했을 때 잘못 분류할 비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샘플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엔트로피 불순도, 진위 불순도, 오분류 불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시오.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 중에 지금 W1에 속하는 게 9개 중에 3개, 2에 속한 게 9개 중에 4개, 3에 속한 게 9개 중에 2개다. 그래서 요 수식들, 그죠? 얘가 엔트로피 불순도, 얘가 진위 불순도, 얘가 오분류 불순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분류 불순도다. 그래서 얘는 그 확률, 요 확률, 그죠? 요 확률에 로그를 취한 거를 2개 곱한 거, 각각 부류에 대해서, 그죠? 얘는 진위는 이 확률들을 1에서 이 확률들 제곱한 걸 다 더한 거를 빼준 거. 우리 불순도는 요거에서 제일 높은 거를 빼준 거. 그럴 때 이걸로 분류될 때 얼마나 오분류될 확률이 있냐. 이것을 계산해 준 게 오분류 불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한 번씩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자, 노드에서 질문 선택을 우리가 기준 함수로 했습니다. 기준 함수로. 자, 그래서 기준 함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했는데 D 인계만큼의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불순도 감소량 또는 투인 기준이 최대인 질문을 취한다는 겁니다. 자, 불순도 감소량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또 다른 게 투인 기준, 불순도 감소량을 측정하는 게 투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얘네가 감소량이 최대인 질문, 감소량, 불순물이 제일 엄청 적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이게 최대인 질문을 우리가 각각 질문에 대해서 해서 취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었던 겁니다. 9개 중에 9개 샘플이 있는데 얘는 이제 2개는 비계량 특징이고 앞에 2개는 직업과 선호 분목이라는 비계량 특징이고 세 번째 몸무게가 실수로 표현되는 계량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샘플 집합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후보 질문은 자, 앞에 2개에서는 그죠? 2개에서는 얘가 7가지, 얘가 5가지니까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개고 몸무게는 얘를 어떻게 취했냐? 그 몸무게의 가운데 값, 인접한 두 값의 가운데 값을 우리가 알파로 사용한다. 얘보다 작냐, 크고 작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총 8개의 후보 질문을 뽑을 수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총 20개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드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여기서의 지금 집합이다. 근데 X2가 3 스포츠 소모용품이 스포츠 용품이냐에 따라서 지금 얘와 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yes, 아니오인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도 감소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요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을 그 석재는 다 어떻게 푼지 얘기를 해줬었죠. 그죠?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뭐 엔트로피 불순도를 이용한 수식을 이용해서 감소량을 측정할 거냐. 그다음 각각 이제 불순도 감소량을 투인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얘는 불순도 감소량, 얘는 투인 기준.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그 엔트로피를 쓸 거냐, 진입 불순도를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이 정도 이런 것들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순도 감소량으로 계산을 하되 투인 기준이 아니라 불순도 계산 감소량으로 하되 얘는 뭐 진위 불순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들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예제에 있는 문제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알고리즘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금 했던 것들을 알고리즘 표현한 것이니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뭐 그 문제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분류 경과가 어느 이선 이유로 안 보일 수도 있다, 보일 수도 있다. 사전 가지치기, 사후 가지치기, 뭐 그죠? 수평선 효과. 사전 가지치기를 하면은 더 갈 수 있는데 뒤를 더 안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결정 트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링 인식이 했습니다. 그죠? 가벼운 길이의 특징 벡터가 스트링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래서 뭐 스트링 패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얘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 거리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 정확한 거리로 얘기하기 위해서 교정거리라는 것을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정거리, 스트링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삽입, 섭취, 대치 등의 연산 비용에 따라 측정하는 거리라고 했고, 가장 유명한 게 레벤시테인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테스트 샘플과 기준 샘플이 있어서 뭐 삽입과 삭제 비용이 다른 경우는 테스트 샘플과 기준 샘플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벤스테인 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연산은 삽입, 삭제, 대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여줬습니다. 얘를 어디서 사용하냐? 요런 2차원 배열에서 시작을 한다. 그죠?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그 테스트 스트링과 기준 스트링이 차원의 플러스 원으로 한 배열들을 만들어서 그 삽입, 삭제, 그다음 대치, 이거에 대해서 삽입, 삭제, 대치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한 나가면서 각각의 비용들을 쓴다. 그리고 여기서 맨 끝에 단에 나온 비용이 이게 우리가 레벤스테인 거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과제로도 간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보다 조금 복잡한 거에 대해서 레벤스테인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배열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 대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다음 최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JI까지의 0에서 JI까지 거리는 J에서 I1까지의 최단 거리에서 뭐 비용 더하고, 여기서 비용 더한 것, 여기서 비용 더한 것 중에 제일 적은 것을 취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알고리즘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죠? 뭐 지금 예제도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여기서부터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한 스트링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는 것, 배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제로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거 비교해서 어떻게 이게 거리를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벤스테인 거리는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다. 뭐 이런 걸 했고, 다만의 레벤스테인 거리는 교환이라는 연산도 추가해서 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그죠? 불순도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 트리에서, 그다음 레벤스테인 거리를 어떻게 스트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제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 장에서 했던 게 이제 순차 데이터의 인식입니다. 순차 데이터. 자, 뭐 시간성을 갖는 그죠? 시간성을 갖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순차 데이터, 그죠? 지진파, 그다음 또 문서에 나타난 문맥에 의존하는 이런 데이터, 우리가 순차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성과 시간성 표현과 정보 추론을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은닉 마르코브 모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르코브 모델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마르코브 모델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까지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시간성이 없는 데이터, 그죠? 연속적인 뭐 시간 관계가 없는 데이터였고 지금 다룰 거는 특징들의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이런 시간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순차 데이터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관측 벡터, 특징 벡터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관측 벡터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관측각 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이 시간의 길이도 가변적이고 OT라는 것은 시간 t에서의 관측된 관측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기호들이 뭐 우리가 이 스트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확률들이 다 시간에 따라 의존성을 가진다. 그죠? 이 방향이었을 때 그 다음 6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적어진다. 6이었을 때 5로 갈 확률이 그 다음에 4로 갈 확률보다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게 순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 따라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를 불렸는데 이제 은닉 마르코브 모델이 꼭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일단 그 전에 마르코브 모델을 공부했었습니다. 확률 모델이다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이 마르코브가 제안을 했고, 그죠? 뭐 R차 마르코브 모델 가지고 0차는 시간 연관성이 없는 거, 그죠? 각각 독립적인 특징들을 보는 거. 1차 마르코브 체인은 이전에 있는 데이터까지 보고선 결정하는 거. 2차는 이전과 그 이전 것들을 보고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이거를 R차 마르코브 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1차면 충분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마르코브 모델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상태 전이 확률 행렬을 쓴다. 상태 전이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마르코브 모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상태 전이도도 그릴 수가 있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태에 따라서 상태와 행동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브 모델은 뭘 할 수 있냐? 관측 벡터 5의 확률을 구한다. 어떤 상태, 마르코브 모델이 주어졌을 때, 이거 상태 전이 확률 행렬이 주어졌으면은 이 관측값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예제 했었죠. 우리가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초기 상태의 어떤 초기 상태 어디인가에 들어갈 확률을 우리가 파이 i, 초기 상태 i에 들어갈 확률을 파이 i, 그죠? 처음에 갈 스테이트에 어느 스테이트로 갈 거냐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파이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온라인 필기에 관한 상태 전이 확률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여기서 0이었는데 0으로 바뀐 것들에 대한 횟수를 쭉 쓰고 뭐 이런 횟수들로 그때 다 카운팅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만든 거라 갖고 초기에 0, 1, 4에 들어갈 0, 1, 4에 들어갈 확률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3분의 1 초기 확률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이 발생한 확률을 여기 있는 샘플을 발생한 확률을 구하면 107655700이 우리가 마르코브 모델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요 값들로 할 수가 있고, 그죠? 요 각각 값들을 넣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마크로 모델은
어떤 관측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차 마르코브 모델, 뭐 그냥입니다. 그냥. 그죠? 이전을 상관 안 하고 이것들이 1이 얼마나 발생했냐, 0이 얼마나 발생했냐, 전체 중에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2차 마르코브 체인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해지냐를 본 거죠. 여기에 지금 00, 그죠? 여기에 지금 차수의 제곱만큼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표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표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추정해야 할 매개 변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히든 마르코브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상태를 감춰서 우리가 복잡도를 줄였다라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든다는 건데, 은닉 마르코브 모델은 얘기했듯이 상태를 감춘다. 상태를 감춘다는 게 뭐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관측이 주어졌는데 이게 관측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상태에서 왔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관측값만 안다라는 겁니다. 관측값. 여기서도 왔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도 왔을 수도 있고, 각각에 따라서 해해 비구름이 관측되는 경우는 다 많다. 왜? 각 상태에서 이것들이 발생할 것들을 다 정의하기 때문에 상태가 감춰져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을 담은 항아리 예제로 우리가 이 공들이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측값뿐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여자친구의 일상을 우리가 관측했는데 그럼 날씨가 어떤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다라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예제들은 그죠?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히든 마르코브 모델을 만드는데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히든 마르코브 모델을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켜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습시켜서 구성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야 할 때 구성 요소와 우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는 뭐냐? 일단 구성 요소는 아키텍처입니다. 가중치를 갖는 방향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아키텍처. 어골딩 모델과 우리가 좌우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걸로 얘기를 했었다. 음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태에서 m개의 기호를 관측한다는 겁니다.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집합을 우리가 V로 나타낸다. 그죠?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 매개의 변수가 있다. 상태 전이 확률 A라는 거. 그죠? A라는 거. HMM, 은닉 마르코브 모델이 작동하는 도중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관측 행렬, 그죠? HMM이 어느 상태에 돌아왔을 때 그 상태에서 관측될 기호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이 관측 행렬. 그다음 초기 확률 벡터. 그래서 A, B, 파이 세 개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했을 때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evaluation, decoding, 학습이다.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는 뭐냐? 모델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모델 파이 하에서 세타 하에서 관측 벡터 5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관측 벡터가 발생할 확률. 관측 벡터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는 사실은 5를 관측하는 우리가 상태 열을 모르죠.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선 5를 관측한 상태 열 Q를 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주어진 상황에서 5가 Q에서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 들어갈 확률, 거기서 관측과 상태 전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곱해주는 거죠. 자, 원래 문제는 우리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5가 발생할 우리 관측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특정
상태열을 안다고 가정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후보 상태에서 모르기 때문에 오대생들 모든 후보 상태에 대해서 얘를 구해주고 다 더하고 나면은 이 세타가 주었을 때 우리가 관측한 값들이 계산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열에 대해서 특정열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고 그걸 그냥 다 더해준다. 썸이라고 했습니다. 더해주는 문제다. 이게 평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삶에서 뭐 4일 동안 한 것들이 관측됐다면은 이 4일 동안 우리가 4일 동안 가능한 모든 상태열을 나열하면은 사실 16가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연산을 다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다 해준 거다. 그 상태열 Q1에 대해서 구했을 때 이것을 16개를 다 구해주고 걔네를 지금 다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얘는 뭐 16개니까 얘에 대해서는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상태수가 n개다. 그다음에 여러 개의 t개라면 n의 t승계만큼의 상태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시간 복잡도가 t의 익스포넨셜하게 굉장히 증가해 버린다. n이 오고 t가 30이라면 이건 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곱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계산 방법보다 동적 프로그램에 의한 중복 계산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Q1과 Q2를 봤을 때 앞에 세 가지 연산을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줄여준다.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런 상태도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 1, 3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파 그 관측 벡터 일부인 O1, O2, O3를 관측하고 T3에서 상태 S1에 있을 확률이 알파 3, 1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결정된다? 여기에서 얘를 곱한 거. 여기에 얘를 곱한 걸 더해서 여기에서 얘를 곱한 거, 여기에서 얘를 곱한 걸 더해줘서 요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에서 O3를 관측 확률을 곱해준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를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알파 t i는 관측 벡터 일부 O1, O2, OT를 관측하고 시간 t에 SI에 있을 확률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켜준 겁니다. 일반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반복적 연산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방 알고리즘이다라고 했습니다. 관측 벡터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5점 몇 곱하기 10의 22승의 연산이 단 750번의 곱셈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전방 계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방 알고리즘. 그래서 전방 알고리즘을 연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나서 얘에 대해서 각각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이건 16개 모든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랐어요. 요 상태에서 각각 확률들을 계산해보고 나서 얘와 얘를 더한 게 이 세타가 줬을 때 이 옵저베이션 관측값들이 발생할 확률이다. 이게 앞에서 했던 것과 값이 같다. 16가지를 다 했을 경우와 값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로도 주어드렸었죠. 비슷한 문제. 디코딩은 주어진 모델 세타 하에서 관측 벡터 5를 얻었을 때 5에 해당하는 최적의 열 상태를 찾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열 상태. 어떤 상태들을 거쳐서 왔냐? 그러니까 관측을 가장 잘 선택하는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는 O를 가장 잘 설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최적으로 판단할 거냐? 어떤 게 도대체 가장 잘 설명할 거냐?
설명하는 거냐라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순진하게 뭐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얘는 근데 뭐 마르코브 체인 뭐 시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기준함수를 예를 두고서 세트아웃 줬을 때 OQ인 것을 두고선 얘를 최대화하는 상태열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대화하는 상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얘가 뭐 수식은 다르지만 평가 문제랑 똑같다,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평가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아까 수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모든 상태열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하고 최대인 것을 찾으면 된다. 아까는 평가는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들을 각각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지만 평가는 얘를 각각 더하고 그들 중에 최고 값을 찾는 거, 맥스인 값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는 우리가 알파를 라는 변수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노드에서 값은 각 노드에서의 값과 상태 전이 값,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의 그 관측값이 관찰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 디코딩 문제는 똑같은데 거기서 최대인 것을 찾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인 열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티와 비슷하게 카이티를 정의를 하고 확인하고 맥스인 그런 열을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비터비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꼭 알아두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우 i는 매 단계에서 선택된 최종 경로를 저장하는 새로운 변수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경로는 요 값을 최대로 하는 상태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끝까지 간 다음에, 그죠? 전방 계산을 다 마친 다음에 t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갖는 상태를 찾아서 다시 이 타워를 보고 거꾸로 순서대로 역추적하는 거다. 비터비 알고리즘은, 그죠? 그래서 전방 계산을 하고 여기서는 전방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역추적을 하고, 그죠? 역추적을 한다는 겁니다. 얘는 주로 비교 연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비터비 알고리즘에 의한 디코딩을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평가에서 전방 알고리즘 이용했듯이 비터비 알고리즘 이용해서 카이로 쫙쫙쫙 계산하는 법. 다음 t에 왔을 때 얘가 더 크죠, 얘보다. 얘를 선택해서 각각에서 어디로 왔는지, 그죠? 어디서 왔는지. 얘는 첫 번째에서 왔다. 첫 번째 상태에서 왔다. 첫 번째 상태로 가서 얘는 두 번째에서 왔다. 두 번째 상태로 가서 얘도 두 번째에서 왔다. 두 번째에서. 그래서 요 상태로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저장해 놓은 타우 값을 보고서 거꾸로 간다 라는 겁니다. 유연산 그 과제에서 간단한 거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터비 알고리즘이 어떻게 연산되는지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학습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평가랑 디코딩이랑 좀 다르다. 관측 벡터 5가 주어졌을 때 매개 변수가 뭐냐? 매개 변수랑 결국 히든 마르코브 모델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5의 발생 확률을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는 거다는 겁니다. 평가 디코딩은 반대고 얘는 분석적인 게 없다. 학습의 목적을 보면 모든 세타 중에 5의 발생 확률을 최대로 하는 세타를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찾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 디코딩이나 평가처럼 모든 경우를 나열하고 그것을 통해 답을 추구하는 방법 절대 불가능하다. 일단 적절한 방법으로 세타의 A, B 파이를 구해서 이 세타가 이 관측 벡터 5를 발생시킬 확률이 더 큰가, 개선된 걸 찾았냐? 그러면 일단 얘로 바꾸고 또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측 벡터 5 찾아야 하는 것은 A, B 파이다. A, B 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5로 직접적으로 세타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은닉 변수 감마와 카파를 등장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우멜치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골격을 두고서 우리가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익스펙테이션 단계에서 감마와 카파를 추정합니다. 자, 감마 t는 어떻게 우리가 정했냐? 모델 세타와 관측 벡터 O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시간 t의 상태 si에 있을 확률이다. 이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또 전발 확률이었어요. 이거는 그죠? 앞에서 했죠. 전방 확률 알파 t i는 관측 벡터의 일부인 O1, O2, OT로 관측하고 시간 t의 상태 si에 있을 확률이었고, 후방 확률 베타 t i는 시간 t의 상태 si에 있다는 조건 하에서부터 t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호 t1 플러스 1, O t1 플러스 1, O t2 플러스 1, O 데미터 t 마지막까지를 관측할 확률이다. 여기 전체를 뭐 나갈 확률이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얘네를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줬으면 알파와 베타를, 감마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카파라는 것은 모델 세타와 관측 벡터 O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시간 t에서는 상태 si 그리고 t 플러스 1에서는 상태 sj에 있을 확률이다. si와 sj를 거쳐가는 경로의 그 확률이다. 그죠? 얘다. 카파는 si와 sj를 거쳐가는 확률, 경로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명 그때 다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M단계에서 기존의 세타보다 더 성능이 좋은 세타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구한 감마와 카파로 세타류를 리에스티메이트 재추정한다. 재추정할 변수는 초기 확률, 전연율, 관측 확률이다. 당연히 그죠. 그래서 IJ는 상태 SI에서 SJ로 이전할 확률이다. 이걸 말로 풀어서 우리가 썼었고, 그래서 카파와 감마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다. EJ라는 것은 BI, VK는 SI에서 상태 SI에서 VK를 관측할 확률. 이렇게 설명을 다 했었죠.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 파이I는 T 이걸 1일 때 SI에 도달할 확률, SI에서 시작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마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M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멜치 알고리즘은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알파 카파 구하고, 얘네를 가지고 M단계에서 A, B, 파이를 업데이트해서 세타를 새롭게 구하고 얘를 평가한다. 더 좋냐 안 좋냐, 멈춤 조건을 만족하면 멈추고 아니면 또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움웰치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의 설명들,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 데이터를 인식하는 데는 우리가 은닉 마크업 모델을 사용한다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장에서는 뭐 마르코브 모델, 뭐 비토비 모델 이런 연산에 관련된 예제들을 반드시 좀 풀어보시고 개념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아셨죠? 개념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많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했다면은 특징 추출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패턴 인식의 가장 간단한 관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패턴이 들어오면 특징을 추출하고 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 뒷부분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징을 어떻게 찾을 거냐. 특징의 우수성 기준은 분별력. 좋은 특징은 서로 다른 부류를 잘 분류해줘야 한다는 거고, 차원입니다. 특징부터 차원이 날수록 차원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징을 생성하는 과정은 특징 추출과 특징 선택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장에서는 특징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패턴을
특징 벡터라는 수학 표현으로 변화시킨 거다라는 거고 얘기를 했고, 그죠? 이런 수학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원하는 처리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징 생성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패턴으로부터 특징 벡터를 만드는 이런 전체 과정이다.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전체 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S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특징을 추출하고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특징 생성이라는 것은 이 단계다. 특징 추출은 얘기했듯이 신호 S로부터 벡터 X를 만드는 XORG를 만드는 과정이다. XORG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겁니다. 특징 선택은 이 XORG, DORG의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하는 D개만큼의 특징. 그래서 진짜 유효한 것들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다. 자, 이 특징 추출을 함수하면은 신호 S를 특징 벡터 XORG로 매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를 추출 2라는 함수로 표현하면은 신호가 이 함수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XORG를 빼낼 수 있고, 선택은 S라는 함수를 뒀을 때 XORG를 입력을 했을 때 출력 X를 내보낸다. 뭐 얘는 extraction, selection 뭐 이거 약자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특징은 그냥 신호 자체가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추출한 것만을 다 모든 것을 다 특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호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특징으로 쓸 수도 있고, 이 과정 전체로 추출하고 선택해서 우리가 특징 벡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역은 부품, 인식, 문자 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영역으로 표현되는 것들에서 특징을 추출한 방법, 뭐 이진비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체인 코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추출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이런 소식을 갖는데,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이 됐을 때, 영역의 집합으로 표현이 됐을 때, 이 집합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중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이 집합으로부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뭐 불변 특성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중심 모멘트 앞에서 구한 중점을 원점으로 간주하고 계산한 모멘트다라는 겁니다. 모멘트다. 그래서 이 중심 모멘트를 이용해서 행분산, 열분산, 혼합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행분산이라는 것은 행방향으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열분산은 열방향으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혼합분산은 이들이 행과 열방향에 얼마나 퍼져 있는 것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특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둘레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체인 코드 같은 데에서 활용을 많이 하겠죠, 그죠? 둘레를 집합들 샘플들이 모여 있는 것들에 이제 주변 것들만 봐서 이 둘레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동할 때는 거리가 1씩 증가하고 여기는 루트 이만큼 증가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짝수, 홀수로 가는 체인의 수를 세가지고 이런 둘레를 계산도 할 수 있고, 둥근 정도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둥근 정도, 그렇죠? 둥근 정도를 이렇게 정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뭐 1번 영역, 이 영역에 아까 얘기했던 면적 중점, 뭐 행분산, 열분산, 혼합분산, 둘레 둥근 전도, 그다음 2에서 3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투영입니다. 투영. 그죠? 영역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투영해서 특징을 추출한다. 행투영 HI는 I에 있는 1의 개수, 행 I에 있는 1의 개수입니다. 하나, 얘는 둘, 여긴 3개, 여긴 6개. 그래서 이렇게 행투영. 열투영은 이 열에 각각에 있는 1의 개수, 이걸 영투영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투영 특징을 이대로 그대로 다 쓸 수도 있고, 그죠? 이유탄 2개만 평균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차원을 줄이는 거라고 했어요. 선택하는 거, 선택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투영을 쓸 수도 있다. 프로파일은 박각 영역에서 봤을 때 1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4면에서 모두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특징으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 뭐 평균을 내든지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형 신호에서 추출입니다. 파형 신호. 파형에서는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까? 그죠? 파형 신호. 이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호. 기저함수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해서 모든 신호들은 이렇게 덧셈으로 개수와 개수를 곱한 것들을 덧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저함수들이 주어진 경우들은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특징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개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방법이 뭐다? 퓨어레 트랜스폼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퓨어레 트랜스폼은 특징이 시간 공간을 주파수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다. 얘가 퓨어레가 얘기했던 건 뭐냐? 모든 신호들은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기저함수로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퓨어레 트랜스폼이었습니다. 퓨어레 트랜스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한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 퓨어레의 변환 F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주는 수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변환하는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죠? 간단하게 있었어요. 신호가 4개의 포인트를 갖는 신호인데 n이 4일 때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뭐 계산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삼각함수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인, 코사인,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일 때 값들이 각각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얘를 쫙 계산한 다음에 얘를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하는 거지.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의 실수부, 그죠? 실수부가 이렇게 나오고 허수부가 이렇게 나온다. 얘를 다 더해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죠? 실수부 허수부가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한 것 스퀘어 루트 한 것들을 다 하나 포인트의 파워 스펙트럼 퓨어레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퓨어레 특징이다. 그래서 퓨어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것을 그 시간 공간에 있는 것을 그 주파수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얘네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퓨어레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반드시 이 예제는 풀어보세요. 반드시 아셨죠? 퓨어레 트랜스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영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퓨어레 기술자라는 것은 그죠? 이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보자. 그래서 요 테두리에 있는 것들을 복소수로 표현해서 얘를 퓨어레 트랜스폼 해준 게 퓨어레 기술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열 신호에서 특징 추출하는 방법. 그죠? 시계열 신호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프레임으로 나누고 이 프레임들도 끊기는 데에서 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겹침을 허용을 해 가지고 이 신호에 대해서 퓨어레 트랜스폼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신호에 대해서 각각 벡터, 이 신호에 대해서 벡터들이 쭉쭉쭉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인 거고, 자 주성분 벡터는 이전까지는 그냥 훈련 집합과 무관하게 특징 벡터를 그 신호 S를 특징 벡터 X로 변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주성분 분석은 훈련 집합을 이용하여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게 주성분 분석 PC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CA다. 얘는 결국 훈련 집합에 이용하여 특징 추출 가능한 변화 행렬을 구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신호 S보다 낮은 차원의 특징 벡터를 변환하는 게 주성분 분석의 동기며, 그러면 차원 축소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정보 손실을 어떻게 수량할 거냐가의 문제가 있다. 차원 축소의 표현은 우리가 단위 벡터로 나타내며 이 축으로 X축으로 S1축으로 투영 또는 S2축으로 투영 아니면 어떤 다른 복합 단위 벡터지만 다른 방향을 갖는 벡터로 투영시킨다. 단위 벡터를 이용한다는 거고, 정보 손실의 공식화는
이 PCA는 샘플들이 원래 공간에 퍼져 있는 정도를 변환됐을 때 얼마나 잘 유지하냐 정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된 샘플의 분산을 최대하는 축을 찾는 문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이 축으로 했을 때 투영된 변화 샘플의 값들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을 때 얼마나 분산이 크게 되냐 이것들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율로 투영했을 때 값만 대해서 지금 계산했는데 또 율로 투영했을 때에 대한 값들을 구하고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죠. 이쪽으로 투영했을 때는 우리가 평균이 3이고 분산이 1이다. 율로 했을 때는 평균 3.7 몇이고 분산은 1.0938이다. 얘가 좀 더 크다. 일로 더 퍼짐을 잘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연산 정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 최적의 축을 찾는 문제입니다. 최적의 축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을 최대하는 율을 찾는 걸로 해서 쭉쭉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라그랑쥬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 얘를 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단위 벡터 u는 공분사 행렬의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가 되고 람다는 고유값, 그 다음 이 고유값 자체가 바로 분산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하라는 것은 뭐 계산하기 어렵지만 자 이런 겁니다. 뭐 행렬이 주어지고 공분사 행렬이 주어지고 아이겐 벡터 값이 주어졌다. 그다음 다리 벡터가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투영장 벡터는 얼로 투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고 나서 그의 평균과 분산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죠? 뭐 아이겐 밸류랑 벡터를 구하라는 거는 뭐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투영이 됐는지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게 좋은 축인지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환 행렬을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 1차원에 대해서만 2차원에 대해서만 했다면 D차원일 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 피셔의 선형 분별 얘기를 했었죠. 원리가 PCA랑 비슷하다. 투영을 통해서 분별력을 높이는 그 축을 찾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분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류간 퍼짐, 부륜의 퍼짐을 이용해서 자, 같은 불의 샘플은 뭐 있고 다른 불의 샘플은 멀리 떨어질수록 좋죠. 그렇죠? 그런 축을 찾아내는 게 피셔의 선형 분별이다. 그래서 이런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 부륜의 퍼짐 행렬, 부류간 퍼짐 행렬도 정의를 해서 얘를 그 목적 함수를 우리가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최적의 답을 분류를 주는 이런 축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M1, M2 값도 여러분 다 아시고 SW도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의 선형 분별 연산 되게 간단하죠. 계산 이런 것들 최적의 노멀라이즈 된 정교화된 축이 어디인지 찾는 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스스로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뭐 새로운 특징을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특징을 결합한다든지 특징은 전역 정보, 지역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거리 개념이 없는 특징들을 어떻게 거리를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특징값의 정규화도 여러분들 좀 잘 보세요. 또 특징값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은 거리가 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돼야 하는 거리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도출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 특징 추출에 대해서 했다면 어떤 특징을 선택해야 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개념적으로 뭐 어떤 절대적인 알고리즘이나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특징 추출을 통해서 XORG의 특징이 나왔다면 이 중에 진짜 필요한 D개의 특징을 어떻게 추출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류 내 분산과 부류 간 분산을 정의를 한다. 그죠? 정의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높은 특징들을 선택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이 좋냐를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그 기준 함수로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다.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이용한다. 우리가 3장에서 확률 분포로 표현하는 것들을 했었죠. 이 확률 분포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확률 분포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다이버전스인데 이거를 계산한 건 콜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뭔지 모르니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얘는 확률 분포를 다 알고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훈련 샘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훈련 샘플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 다른 두 부류 안에 있는 샘플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여기 두 개와 세 개가 두 부류의 샘플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에서 얘, 얘에서 얘 6개의 거리를 계산해서 더해서 6 곱하기 3으로 나눠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는 유클리드의 거리를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훈련 샘플 거리를 계산해서 분별력을 측정할 수 있다. 또 분류기 성능을 보고서 분별력을 측정할 수 있다. 어떤 주어진 분류기에 이 현재 채택한 특징이 맞냐라는 것을 다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적합하냐. 그래서 장점은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기에 딱 맞는 특징 벡터를 찾아낼 수 있으나 새로운 특징마다 분류기를 훈련해야 하는데 시간 계산이 엄청나게 든다.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은 날려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데 눈의 개수를 우리가 특징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개와 고양이 모두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특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중복성이 있는 특징은 과감히 버려라. 하나만 채택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잡도만 올릴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예시로 요 비율은 결국 전체에서 다른 하나를 뺀 거기 때문에 얘 둘을 둘 다 특징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겁니다. 특징 선택 문제는 D개의 특징을 갖는 특징 집합 F에서 D 헷 차수가 더 작은 D 헷 최적 특징 부분 집합을 찾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특징을 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찾았고 이 D 헷의 범위를 몇 개가 최적이냐, 몇 개의 특징을 선택한 게 최적이냐를 모르니 범위를 줘서 우리가 그 범위를 갖는 부분 집합을 대상으로 탐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선택 문제는 조합적 최적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특징 집합 F가 있을 때 부분 집합 생성기에서 부분 집합 S를 생성하고 얘의 분별력을 계산을 해서 결국 최적의 분별력이 가장 높은 최종 부분 집합을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 이미 탐색 알고리즘, 개별 특징 평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차이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차이. 이미 탐색 알고리즘과 개별 특징 평가 알고리즘의 차이, 개념을 설명하고 차이를 설명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죠. 전역 탐색 알고리즘, 낱낱 탐색 알고리즘. 그죠?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한정 분기 알고리즘 이런 것들 다 했어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전역 탐색 알고리즘엔 낱낱이 있고 한정 분기가 있다. 낱낱은 뭐고 한정 분기는 뭐다. 한정 분기는 어떻게 동작한다. 여기 수치,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한다. 그죠? 그런 것들을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든지 어떻게 개념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FS Sequential Forward Search 알고리즘은 공제팝을 가지고 하나씩 특징을 추가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범위가 주고 여기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평가값을 보고서 최대의 평가값을 갖는 우리가 벡터를 그러니까
특징을 찾는다. 얘는 특징을 지금 이진수로 표현해 쓴 것 뿐이다. 어떤 게 제일 높은지를 찾는 것이다. SBS는 거꾸로 오는 거로 해서 전체 특징 중에 하나씩 첫 수를 만족하는 범위 내까지 빼보고 가장 최고의 분별력을 주는 특징을 찾는 것이다. PTA는 SFS와 SBS가 추가 제거를 하면은 다시 특징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추가와 제거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라서 PTA 알고리즘이고, SFS와 SBFS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 그죠? 얘는 앞에서부터, 얘는 뒤에서부터 한다는 겁니다.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뭐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그리드 알고리즘에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이 이용이 되는데 두 개가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유전 알고리즘이 있다. 유전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개념적으로 더 나은 자식을 생성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징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각각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좀 넘게 중간고사 이후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였고 좀 풀어봐야 할 예제들, 문제들, 그 다음 여러분들 제가 과제로 들었던 것들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개념적으로 좀 아셔야 할 것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셔야 할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푸네라고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제 같은 거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앞에 이론만 공부하셔서 좀 풀어보시길 바라고 중간고사 이렇게 패턴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좀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에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6월 9일날 시험 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